자, 이제 근대 태동기 문화 봅시다. 첫 번째 성리학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자, 성리학은 지금 현재 조선 후기 17세기로 넘어가면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요. 제가 두 가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조선 후기 성리학은 첫 번째 절대화 또는 교조화라고 그래요. 자,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세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노론이 되겠죠. 송시열의 노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세력들. 말하자면 종교처럼 숭배하고 성리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나머지 하나는 성리학을 이제 비판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화라고 그래요. 자,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들이다. 자, 그러면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누구냐? 일단 대표적으로 자, 소론이라든가 남인 계열인데요. 자, 여기 사람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세당, 소론, 그 다음에 윤휴, 남인. 자,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을 상대화 또는 비판하는 세력들이죠. 자, 그래서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성리학을 상대화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가만두지 않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집권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제거 또는 이제 축출하기도 하죠. 자,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악한 학문을 하는 어지러운 적 이런 뜻이니까 저런 나쁜 것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박세당이나 윤휴를 이제 쫓아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길래 박세당이나 윤휴가 뭐라고 했길래 그래?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리학이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다고 했는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해요. 주자가 집대성, 주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윤휴나 박세당이 뭐라고 했냐면, 자, 만일에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공자는 나한테 잘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주자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냐, 잘할 수가 있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더라도 주자만큼은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교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주자한테는 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잘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자급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주자를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분노했겠죠. 이 사람들은 주자를 뭐 거의 공자맹자급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절대화하는 사람들은 상대화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겠죠. 제거해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제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박세당과 윤휴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리학에 대해서는 절대화와 상대화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기론의 논쟁도 벌어지기도 하고, 리와 기의 어떤 다툼이죠. 이기론의 논쟁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호락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해서 성리학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이제 양명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상은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세력, 상대화, 비판하는 세력도 있는가 하면, 또 내부에서, 노론 내부에서 또 분열이 돼서 호락 논쟁이 나타나는가 하면, 새로운 학문인 양명학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상의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조선 후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실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상의 다양화, 거기에다가 성리학은 교조화 이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651페이지. 자, 성리학의 교조화 그리고 송시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제가 미리 설명했어요. 성리학의 상대화.
655페이지 성리학의 상대화. 제가 미리 설명했어요. 자, 성리학의 상대화에서는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 2명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누구누구? 박세당, 윤휴 이렇게 2명.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요 성리학을 비판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성리학을 비판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리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모순 해결의 어떤 근본을 성리학 말고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찾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여기다 쓰지 말고 책으로 봅시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성리학이 아니야. 성리학은 이미 그 기능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성리학 말고 옛날 유교, 초기의 유교로 돌아가서 그런 유교들이야말로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될 것이야. 그게 육경과 제자백가라고 하는 원시 유학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탈성리학이라고 했죠. 자, 가로 1번 한번 보세요. 성리학의 상대화 655페이지 먼저 보고 옵시다. 655페이지 탈성리학적 경향 그랬는데, 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육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이 이런 지금 현재의 모순을 해결을 안 해주고 못 해주고, 그 대신에 그런 모순 해결은 어디서 할 수 있냐? 저기 초기의 원시 유학, 그게 육경과 제자백가거든요. 육경과 제자백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야.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로는 윤휴. 자, 윤휴는 중용주의를 통해서 유교 경전인 대학 중용 등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자, 여기서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는 건 보통은 우리가 주자가 해설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주자보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설을 내놨다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난 도전인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윤휴. 자, 그 다음에 박세당 봅시다. 자,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를 비판했고요. 이 사람이 쓴 성리학을 비판하는 저서 사변록이라고 그래요. 성리학을 비판하는 저서 사변록. 자, 그래서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약용 등등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서인과 노론에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서인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려 지탄을 받았다. 당연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사문난적. 네, 사문난적이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 이 사람들이 반대파를 제거할 때 이단이라고 지금 이렇게 폄하하고 있구나. 이 사문난적이 지금으로 하면 너 이단이야. 그런 뜻이죠, 뭐. 그래서 이단으로 비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리학의 상대화, 윤휴, 박세당.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앞으로 와서 호랑논쟁으로 가야 되겠죠. 자, 653페이지 호랑논쟁 봅시다. 자, 이 성리학은 이제 철학적 논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와 기의 논쟁이 이기론이에요. 네, 간단하게 이기론. 자, 그리고 그런 논쟁 중에 가로 4번으로 내려가시면 호랑 논쟁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호랑 논쟁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호랑 논쟁은 말 그대로 호론과 낙론의 대립이에요. 자, 호론 먼저 봅시다. 호론이라고 하는 건 호가 지역이거든요. 호가 호서 지방을 얘기해요. 호남 아니고 호서. 자, 호서 지방은 충청 지방을 얘기하니까 호론이라고 하는 건 충청 노론을 얘기하는 거죠. 충청 노론. 자, 그다음에 낙론에서 낙은 뭐냐면 서울 경기 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노론 해도 되고 서울 노론. 자, 그 다음에 호는 충청 노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랑 누구랑 대립한 거예요? 노론이랑 노론이랑 대립한 거죠. 그래서 호랑 논쟁은 결국에는 아, 이 노론이랑 노론이랑 싸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호랑 논쟁이고요. 자, 그러면 노론이랑 노론이랑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냐? 자,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권상아의 제자인 한원진, 이강, 김창혁, 김창읍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송시열의 제자의 제자 이 사람들끼리 이론을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호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권상아, 한원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그럼 누구냐? 권상아의 또 다른 제자들이고요. 이간, 김창읍, 김창협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시를 가서 김창협의 글씨를 본 거예요. 족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책으로만 보다가 이 사람이 글씨를 쓴 게 남아있다고 하니까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뭐 추사 김정희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워낙 많이 접하고 하니까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추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이제 거기 전시회에 흥선대원군의 글씨 그 그림도 있었거든요. 흥선대원군 그냥 흥선대원군의 그림이지 워낙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전시회에 김창읍의 글씨가 있었어. 이 김창읍이 그 김창읍? 호랑 논쟁이 김창읍? 이러면서 혼자 놀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그런 것도 남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로만 보던 거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쓴 글씨가 있다고 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되게 막 확 와닿고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인물로 보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만 느껴지잖아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라고나 할까?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막 토론을 했죠. 그 호랑 논쟁의 그 김창읍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는 도자사 전공한 친구라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역사는 잘 몰라.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분야인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 친구는 뭐 19세기 막 그림에 대해서 막 글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면 나는 호랑 논쟁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죠. 자, 그래서 이간과 김창읍 이렇게 보면 모든 대화가 학술적일 것 같지만 주로 다 신변 잡기나 TV나 이런 거 드라마 막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서울 노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송시열의 제자들 사이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노론과 노론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호랑 논쟁을 그럼 뭘 가지고 싸운 거냐? 도대체 핵심 논점이 있었겠죠. 자, 이제 그거를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웠냐면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이 사람들의 핵심 논쟁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네요. 이론이냐 아니면 동론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럼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을 먼저 봅시다. 인간, 물, 사물, 성질 이런 뜻이에요. 자, 인물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냐 다르냐 그래서 이쪽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 이쪽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과 사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인간과 사물은 실제 이 물건하고 나하고 이런 인간과 사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비유해서 어떤 국제 정세라든가 성리학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제로 인간이라든가 사물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실제 인간과 사물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유하는 게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고등한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주변 국가들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고등한 존재 또는 국가 즉 여기서는 명나라나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나라가 여러분 중화인 거 알죠? 성리학적 명분론에서 명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명나라는 중화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없거든요. 명나라가. 그럼 명나라가 없으면 그 명나라와 학문적 문명적으로 좀 비슷한 명나라를 이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딘데?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우리는 뭐라고 인식했냐. 우리 스스로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중국보다 작은 중심이야. 이런 뜻으로
소중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소중화 사상을, 중화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말하자면. 자, 명나라를 대신하고 이을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은 어딘데? 우리야.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조선이 소중화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세상의 중심이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오랑캐. 우리보다 떨어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오랑캐라고 본 거고. 자, 여기서 사물이 오랑캐인 거고, 이 당시에 오랑캐는 청나라. 그렇죠? 청나라와 오랑캐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중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인물성 이론에서는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완전 달라. 절대 섞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인간, 명나라나 조선과 청나라는 성질이 너무 달라. 그래서 절대 섞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랑 청나라는 다르네. 우리는 소중하고 걔네는 오랑캐니까 섞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자, 만약에 서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쳐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고, 청나라를 정벌할 거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 북벌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벌운동으로 연결되죠. 자, 북벌론이라고 쓸게요. 그냥 북벌론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청도 우리보다 떨어지는 오랑캐인데 당연히 서양은 그보다 더 떨어지는 오랑캐거든요. 그러면 우리랑 오랑캐는 섞일 수 없지. 자, 만약에 오랑캐가 우리나라 근처에 접근하면 어떻게 할 건데? 싸울 거야. 오랑캐랑 싸운다. 자, 그래서 서양을 받아들이지 말자. 즉 위정적사 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위정적사 운동으로, 위정적사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자, 호론이 인물성 이론이고,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북벌론과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과 사물의 성질은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오랑캐나 뭐 비슷비슷하지 뭐.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나면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청나라 배우자 아까 뭐라 그래요? 북학론, 북학사상. 자, 그 다음에 그럼 서양도 마찬가지로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일 거지?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서양을 받아들이자, 개화사상 이렇게 연결되는 게 바로 낙론, 인물성 동론이죠. 자, 인물성 동론은 북학론과 개화사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인물성 동론이 뭘로 계승되냐?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이 뭘로 계승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요 사상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노론인지, 그리고 호랑 논쟁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 노론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노론과의 경쟁이고요. 이게 단순히 몇 년 싸우다 만 거 아니에요. 100년 이상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하고 653 호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654 낙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사료탐구의 호랑논쟁 사료 나와 있어요. 이게 호론인지 낙론인지 구별해서 뭐 가와 나와 비슷한 주장을 연결해라 하는 그런 문제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양명학으로 갑시다. 656 양명학. 자, 양명학 봅시다. 양명학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조선 중기에 들어와요. 거기 보시면 16세기 중종 때 들어오죠. 자,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명나라 때의 학문이고요.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 정리한 사람이고요. 자, 이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왕양명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왕양명이란 사람이 쓴 책이 전슴록편이란 책이에요. 아니, 전슴록이란 책이죠.
그래서 양명학의 어떤 교리를 담은 책이 전슴록이라는 책이고, 자,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는 16세기 중종 때쯤 들어왔지만 이때 자 바로 비판을 당하는 바람에 널리 퍼지진 못했어요. 자, 일단 우리는 사상체계부터 봅시다. 사상체계. 자, 양명학의 교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내용 첫 번째 치양지. 이 양지라고 하는 단계가 양지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이 양명학에서는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명학에서는 치양지, 즉 양지에 이르고자 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심즉리. 자, 심 마음이 곧 리다. 우리가 이기론 할 때 그 리와 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양명학에서는 마음이 곧 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행합일.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지행일치. 자, 이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교리죠. 지행합일, 즉 아는 거와 그 다음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양명학의 사료를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 양지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명학과 관련된 교리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양명학을 처음에 중종 때 들어왔다며. 하지만 이 양명학이 들어오자마자 비판을 받게 돼요. 자, 양명학이 아까 중종 때 들어와서 조선 중기에 들어와서 이 양명학이 좀 퍼지려고 하는데 이미 이거를 비판을 해버리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명학은 널리 전파되지 못하죠. 자, 그럼 양명학을 누가 비판했는데? 이황이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쓴 책이 전슴록편이라는 책이에요. 즉 전슴록을 비판한다 이런 책이겠죠. 자, 그러면 이황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을 읽고 양명학 책을 읽고 이거를 비판하는 책을 써버렸네. 자, 그런데 이황이라는 사람의 이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름값이 있잖아요. 이 이황이 학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 어떤 그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야, 우리 그거 우리 선생님이 나쁘다고 했어. 자, 이 양명학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황 같은 이런 엄청난 학자한테 비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양명학은 널리 전파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못 쓰는 거랬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양명학은 전파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제야에 떠도는 거죠. 말하자면은 드러내놓고 나 양명학 공부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확산시킨 사람들이 소론과 종친들이에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확산 써있죠. 그나마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확산시킨 사람들이 소론과 불우한 종친들. 자, 소론과 종친들에 의해서 이게 그나마 좀 퍼지게 되더라. 자, 여러분 책에 불우한 종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우한 종친이라는 건 쫓겨난 종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론과 종친들 중심으로 연구됐던 게 바로 양명학.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용 봅시다. 17세기 후반에 소론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는데, 자,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네요. 최명길. 자, 우리 이 사람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나요?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을 때 군신관계를 들어줄 거냐 말아야 되냐 주화론 주전론으로 나눠지죠. 자, 그 중에서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냥 들어주고 힘 키워가지고 싸우면 되지 뭐. 자, 그렇게 주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양명학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최명길이 이 최명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강화학파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다면서요? 네, 드러내놓고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강화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자기 집안의 학문으로, 즉 가학의 형태로 양명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학파라고 불리는데 결국에 강화학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양명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강화학파 보세요. 학문적 체계 확립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정제두의 책들 한번 보시면, 자, 정제두의 저서는 조넌, 만물일체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책 중에 좀 특이한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 변택의 전슴록편. 쉽게 말하면 이황이 쓴 전슴록편을 비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요? 여러분 왕수인이 쓴 책 이름이 전슴록, 이거를 비판한 책이 전슴록편, 이거를 비판한 책이 변택의 전슴록편. 그래서 요 정제두가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쓰죠. 결국에는 양명학을 비판한 이황을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 책이 변택의 전슴록편이란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주장 볼까요? 이 주장이 지문으로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자, 정제두의 주장 봅시다. 왕양명은 양명학을 집대성한 사람, 왕양명의 친민설을 받아들였으며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기도 했다. 자,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정제두의 저서들이죠. 자, 그러면 정제두의 집안에서 쭉 이제 집안의 학문의 형태로 쭉 내려 이어서 이제 계승을 했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까지 말하자면 구한말,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양명학의 영향,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뭐 강화학파라고 하고, 자 양명학의 영향으로 가보시면 19세기 말 이건창, 그 다음에 한말과 일제강점기 박은식, 신민족주의 사관을 주도한 정인보,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양명학자에 해당하죠. 우리 현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박은식, 정인보.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였냐? 양명학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박은식에 대해서 나올 텐데, 박은식은 유학자이기도 하면서 양명학자이기도 하고요. 유교를 개선하고 개혁하고 대체하는 학문으로 양명학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박은식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정제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강화학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상 비판서라고 해서 각 사상을 비판한 책들이 나와 있죠. 우리 다 배운 거죠? 거기 보시면 불교 비판 불시잡변, 양명학 비판 전슴록변, 성리학 비판 아까 우리 사변록, 자 그 다음에 천주교 비판 천학고,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자 천주교를 비판한 책 중에 안정복, 뒤에 이제 동사강목 쓴 안정복의 이런 천학고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상을 비판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 사상들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실학. 자, 실학의 발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 배경부터 볼까요? 자, 실학은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성리학이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조선 후기의 여러 모순들, 여러 가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되게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 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이었던 중심 사상이었던 성리학이 절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한 개도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성리학을 대신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시된 것이 실학이에요. 실학은 그냥 말 그대로 실용적, 실증적, 그 다음에 개혁적, 그 다음에 객관적, 이런 학문들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건 거기 보시면 실학의 등장 배경 나오죠. 통치 질서가 와해되고 성리학이 기능 상실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 자, 더군다나 경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사회 재건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참신한 그런 학문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등장한 게 실학이구나.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영정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실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특히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청나라 고증학의 학문적 연구 방식이 실사구시라고 하거든요. 실사구시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실증적 학문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은 그런 객관적 성격을 띠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실학의 성격 볼까요? 실학은 객관적이면서 실증적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혁적인 성향을 근대지향적, 먼저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뜻에서 근대지향적 성격을 갖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백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민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민족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객관적, 실증적, 근대지향적, 민족적, 사회개혁적 이런 성격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실학의 성격들이 있지만, 그럼 실학은 엄청나게 좋은 개혁안들이니까 이런 개혁안이 잘 반영만 됐으면 조선 후기가 한번 뒤집어질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런 실학을 주로 연구한 사람들이 몰랑 양반인 남인들이라는 거. 자, 몰랑 양반인 남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말아버렸어요. 즉 현실 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 거죠. 자, 실제 현실 정치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 자,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거. 왜 반영되지 않았냐면 몰랑 양반인 남인들의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연구하고 끝. 그래서 이게 현실 반영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실학의 661페이지 보시면 실학의 역사적 의의 뭐 나와 있죠. 근대지향적, 민족주의적, 민중적, 실증적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맨 마지막 요게 한계예요. 맨 마지막 보세요. 국가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어떤 흐름을 바꿔놓는다거나 이런 거에 기여하지는 못했다. 자, 결국에는 그냥 지식인 지들끼리 같이 연구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반영이 안 된 그런 학문이죠.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이게 실학의 한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둬야 되는 건 실학의 선구자 봅시다. 실학의 선구자. 자, 실학의 선구자는 그냥 이름하고 저서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처음에 실학을 이론화한 사람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실학을 이론화한 사람. 그래서 이수광의 지복유설. 자, 이수광이 쓴 책이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적 저서죠.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거 또는 자기가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쫙 모아서 편찬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백과사전적 저서라고 하고, 자, 이 이수광의 지복유설도 백과사전적 저서고요. 이 지복유설에서 천주실의가 소개되기도 해요. 아까 우리 서학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천주실의가 들어왔었죠. 그게 소개되기도 했던 책이 바로 이수광의 지복유설이고, 자, 그 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라는 역사지리서가 있죠. 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역사지리서고, 역사지리서라고 하는 건 자, 역사적인 배경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지리를 연구하는 거니까 보통은 어떤 나라의 강역을 연구하는 거예요. 강역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고구려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영역, 경계를 공부한다. 그런 거에 관한 책을 썼다. 그게 역사지리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영토라든가 토지라든가 또는 경계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 그런 게 바로 역사지리지가 되는 거고요. 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가 이제 그런 역사지리서의 어떤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학의 선구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수광, 한백겸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6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자, 662페이지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 먼저 봅시다. 자, 실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농학파와 하나는 중상학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중농학파는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라고 그래. 자, 다른 말로 경세치용학파.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경영하는, 자, 농사를 짓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만큼 농업이 중시되는, 농업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하고,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냐면 중농학파들은 주로 근기남인들이에요.
자, 근기남인은 경기도 근처의 남인들. 그러니까 경기도면은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근기남인들은 서울에 가깝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골적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게 바로 이 농촌에서의 어떤 문제점이고, 이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문제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자, 토지 소유가 너무나 이제 불균등하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양반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너무 가난하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토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중농학파들이 생각하는 건 자영농을 육성하는 거고요. 자영농을 육성하려면 이 중농학파들은 토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농학파들이 가장 원하는, 주장하는 개혁의 핵심은 토지 제도의 개혁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농학파 3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3명 모두 다 토지 제도의 개혁안이 하나씩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토지 제도의 개혁안을 여러분이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중농학파 중에서도 선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중농학파의 선구자인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영원에서는 여러분이 뭐도 알아야 되냐면, 이 실학자들에서는 저서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유영원의 저서는 반개수록이에요. 자, 유영원의 저서는 반개수록, 반개유영원이거든요. 이 사람의 호가. 그래서 반개수록. 자, 그 다음에 유영원의 토지제도의 개혁안은 균전론이에요. 자, 유영원의 토지제도의 개혁안은 균전론이죠. 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 토지를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해주자. 이게 바로 균전론이죠. 자, 균전이라고 해서 똑같이 나눠주자. 아니고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 선비, 관료, 농민에게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자, 선비, 관료, 농민에게 이렇게 신분이 지금 다르죠. 이 사람들한테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분배하자. 이게 균전론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유영원 보시고, 유영원은 자, 이런 토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뭐 경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유영원이고, 그 다음에 자, 이익으로 갑시다. 이익. 자, 이익 보시면 이 사람의 저서는 성호사설.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적 저서가 있고요. 성호사설, 뭐 과구록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익에 주장하는 토지제도의 개혁안 볼까요? 이익은 한전론을 제시하게 되죠. 자, 이익은 토지제도의 개혁안 중에 한전론을 제시하게 돼요. 한전이라는 건 토지 소유에 한계를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데, 토지를 나눠주고, 예를 들면 이만한 토지를 나눠주고, 이 토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 뭐 팔아먹든 다시 사든 알아서 다 하는데, 이 토지 중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일정 양의 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숫자에 또 따라서 다 계산해서 일정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건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다 뭐 팔아먹든 뭐 어떻게 하든 네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이것만 팔면 안 돼. 왜냐면 이거마저 팔아버리면 너네 집의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해라. 이게 바로 한전론이죠. 그래서 한전론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업전 매매 금지. 자, 한전론은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한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해라. 자, 이 영업전의 매매 금지가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이익은 한전론 말고도 뭐 육좀이라든가 사창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혁안, 패전론도 아까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중농학파뿐만 아니라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가 정약용이라고 하는 학자죠.
자, 정약용은 좀 설명이 많으니까 이쪽에다 쓸까요? 자, 정약용. 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서를 한번 볼게요. 정약용의 저서는 3부작, 3논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정약용의 주요 저서 중에 약 500여 권 정도 되는 저서 중에 3권, 그 3권이 가장 핵심 내용이고요. 자, 그 3권을 보통은 이제 3부작이라고도 하고 1표2서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 그 3권이 뭐냐면 경세유표, 자, 그 다음에 목민심서, 그 다음에 흠음신서, 이렇게 3개. 자, 이렇게 표, 그 다음에 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1표2서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이 정약용의 책은, 정약용은 약 18년의 위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형에 처해졌잖아요. 기억나요? 아까 무슨 박해에서 유형에 처해졌죠? 신유박해에서. 자, 정약용은 여기 위에다 쓸까요? 신유박해로,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로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18년간 유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이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 이 사람이 남긴 책이 약 500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책들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 뭔들 없겠어요. 500권 안에 정말 5만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3개가 중요해요. 자, 경세유표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에 대한 개혁안이에요. 중앙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거고요.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중앙정치에 대한 개혁안이 좀 많은 편이고, 목민심서는 목민관에 대한 도리를 얘기해요. 목민관은 수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의 도리, 지방관의 어떤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흠음신서는 이게 형옥 업무의 개혁안, 감옥사무 말하자면 형옥 업무의 개혁,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 3권.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저서 3권이고요. 정약용은 책이 500권 이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이 3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1표2서만 알면 안 되고 책의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경세유표 내용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문제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18 곱하기 365 나누기 500.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13점 며칠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름에 한 권씩은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보름에 한 권 책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정약용이 진짜 혼자 막 초가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출판팀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료조사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편집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정약용이 이제 감수를 하겠죠. 말하자면 이렇게 저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이거를 책으로 묶는 사람, 그러니까 교정 보는 사람, 책으로 묶는 사람, 이렇게 팀으로 제자들이 딱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500권의 책 안에는 이렇게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심지어는 의학, 그 다음에 뭐 기술, 그 다음에 언어, 심지어는 국어책도 있고요. 의서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약용의 저서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 자,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은 일단 처음에 여전론이라는 걸 제시해요. 정약용은 여전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죠. 자, 여전론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여전론의 내용은 뭐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생산, 공동분배죠. 자, 즉 여전론은 협동농장 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가 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여가 하나의 마을이고요. 이 마을이니까 마을에 여장이 있겠죠. 여장, 이장 같은 여장이 있고, 그 여장은 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걸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면
나라에 바칠 세금, 여장의 월급 빼고 나머지는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일했던 게 다 여장의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에 따라서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식으로 협동농장 체제 같은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바로 여전론이죠. 자, 그런데 정약용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여전론은 절대 실현 불가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도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적인데 그게 바로 여전론이었어요. 너무나 이상적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상적이니까 다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자. 그게 정전론이에요. 자, 원래 정전론은 중국 주나라의 제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편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건데 원래 정전론이라고 하는 건 의미 자체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우물정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물정자로 이렇게 토지를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죠? 9개로 나눌 수 있죠? 이 중에서 하나는 나라에 바치고 뭐 세금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백성들한테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는 이제 세금조로 떼어가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똑같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으니까 똑같은 면적으로 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좀 계산을 잘 해가지고 토지를 나눠주자. 이게 이제 정전론의 원래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정전론은 결국에는 토지를 나라에서 다 나눠줘라. 그게 바로 이 정전론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토지 소유의 국유화. 자, 이 땅을 나라에서 다 사. 이 땅을 나중에 천천히, 지금은 다 각자 주인이 따로 있을 테니까 나라에서 전부 다 점점 사서 이거를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서 백성들한테 나눠줘. 그게 이 정전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 주나라의 제도인데 이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서 제시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정전론. 자, 정약용은 그래서 토지제도의 개혁안이 2개예요. 하나는 여전론.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서 다시 하나 더 제시할게 정전론. 그래서 여전론, 정전론. 둘 다 정약용의 토지제도의 개혁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66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유형원. 자, 우리는 토지제도 개혁안하고 책만 봤어요. 나머지 개혁안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662페이지. 자, 반개 유형원의 책은 반개수록이란 책이고요. 자, 토지제도의 개혁안은 균전론이죠. 반개수록에서 균전론을 제시했다. 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신분에 따라 차등분배하자. 토지를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분배하자. 자, 그리고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군사조직과 교육제도를 확립하죠. 농병일치의 군사제도와 사롱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토지를 수확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구별하는 경무법으로 토지의 단위를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경무법, 그 다음에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사회비판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원의 주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으로 넘어갑시다. 663페이지 보세요.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익인데 이익의 저서는 성호, 사설, 과구록 이런 책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열심히 길러내기도 하는데 그런 제자들의 무리를 이 사람의 호가 성호잖아요. 성호학파라고 하기도 하죠. 제자들이라고 하면 뭐 정약용도 있고 안정복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이익의 제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익의 토지제도의 개혁안은 한전론. 이익의 토지제도의 개혁안은 한전론. 자, 토지를 나눠주는데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영업전에 매매 금지. 딴 거는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영업전만은 팔지 마. 자, 이게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치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자, 그 다음에 6좀을 제시하죠. 우리나라를 좀먹는 6가지 피폐한 것들, 고쳐야 되는 개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6가지 잘못된 것들이 뭐냐? 자, 6좀에 해당하는 게 노비제도, 양반분벌제도, 과거제도, 사치비신,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이제 6좀에 해당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이 6좀의 6가지가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6좀까지 알아두세요. 그냥 단순히 6좀 주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이게 지문으로 6점 중에 살짝 하나 바꿔가지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6점. 자, 그 다음에 패전론, 사창제 등등. 자, 그리고 역사식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고자 했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정약용 볼까요? 자, 정약용은 신유박해 때 연루돼서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죠. 그래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많은 책들을 남기게 되죠. 자, 토지제도 개혁론으로는 정전론, 여전론. 자, 여전론을 먼저 주장했다가 너무 이상적인데, 그래서 정전론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전론, 그리고 정전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제도, 군사제도, 과학기술, 상공업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안을 제시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과학기술 봅시다. 자, 정약용은 기회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기회론은 자, 짐승한테는 싸나운 이빨도 있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도 있고 손톱이 아니라 발톱이죠. 발톱도 있고 뭐 이렇게 힘이 세. 자, 그런데 인간은 아무것도 없네. 왜 인간한테는 신이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 자, 신이 안 주신 이유는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의미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술 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기술 개발, 발전.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하죠. 자, 거기 보시면 과학기술에서 이 정약용이 설계한 2가지. 그 2가지가 첫 번째는 배다리. 자, 배다리는 다른 말로 주교라고 그래요. 배다리는 주교. 자, 이 정약용이 왕으로 하면 어느 왕 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조가 되게 예뻐했던, 총애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죠. 정조보다 정약용이 한 10살 어려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 사도태자가 죽임을 당한 그 해에 정약용이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그것도 정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던 신하인데, 자, 이 정약용에게 이제 시켜서 만들도록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교. 자, 정조는 아버지의 능행차를 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에 자주 행차를 하게 되고 그 행차를 하려면 한강을 건너가야 돼요. 말하자면.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강에 예전에는 다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를 만드는데 그 다리를 주교 또는 배다리라고 하죠. 자, 경강상인의 배를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배와 배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판자 같은 걸 대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배를 연결해서 묶은 게 아니고요. 이 배와 배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또는 바닥을 연결할 수 있게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배를 묶어가지고 합판으로 쭉 찌우면 당연히 흔들리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배를 연결해서 이제 뭐 거기다 구조를 끼우고 밑에 뭐 장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왕이 가마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설계를 해서 다리를 임시 다리인 거죠. 주교라고 하는 건 다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임시 다리를 임금이 수원 행차를 할 때마다 임시 다리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주교사라고 하는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왕이 행차할 때마다 다리를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배와 배를 연결해서 만든 다리를 주교 또는 배다리라고 그래요. 자, 2번째 정약용이 만든 것 중에 거중기. 여러분 거기 책에 거중기 나오죠? 거중기라고 하는 건 수원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한 기구죠. 자, 서양의 어떤 기구를 설계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의 공정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었죠. 자, 이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성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수원 화성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그 수원 화성을 짓는데 2년 반 정도에 다 마무리를 해요. 공사를. 그거는 이런 거중기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은 정약용에서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665페이지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나와 있죠. 자, 우리 좀 전에 3권 살펴봤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흐문신서 이렇게 3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삼논설도 있고요. 기타도 있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약용의 책은 500권이니 이 안에 뭔들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내용이 웬만한 내용 다 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3부작은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상공업 중심 개혁론 봅시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 자, 상공업 중심 개혁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중상학파. 자, 중상학파 봅시다. 중상학파는 다른 말로 이용후생학파라고 해요. 이용후생학파. 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상공업 발전이에요. 자, 그래서 상공업, 수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화폐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나 수레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개발을 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좀 나아지게 하자. 그게 이용후생학파예요. 이용, 기술을 개발해서 후생, 백성들의 삶을 좀 개선하자. 이게 바로 이용후생학파고 자, 그러면 이 중상학파들은 대부분 어디 살던 사람이냐? 서울 노론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중농학파는 근기남인. 기억나죠, 여러분? 근기남인. 이 사람들은 서울 노론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울에 살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노론 중에서도 뭐 벽파, 시파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분위기, 어떤 뭐 활기찬 분위기 있잖아요. 외국의 문물도 막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학자들은 사신단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다양한 의견을 또 다른 중농학파는 또 다른 의견들을 좀 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상학파고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인물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당연히 상공업 진흥. 자, 그 다음에 북학론이라고 해서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쪽이 바로 이 중상학파 실학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선구자. 요 중상학파의 선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가장 핵심 주장은 산업공상의 전문화와 평등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자, 산업공상의 평등화와 전문화. 자, 산업공상의 어떤 직업적 차별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내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화와 평등화를 주장했던 게 바로 유수원의 주장이고요. 이거 말고도 유수원의 주장에는 좀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공업과 관련해서는 서로 합자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업이죠. 지금 말로 하면. 자, 그 다음에 대기업이 대상인이 지역의 발전에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대기업들이 각 뭐 학교라든가 그 지역에 뭐 하나 지어주죠. 문화센터, 문화회관 같은 거 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에 뭐 다리도 놔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기여해야 된다. 대상인이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해라. 두 번째는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하기도 해야 된다. 우리가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하는 그런 형태를 선대제라고 하죠. 그런 걸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주장에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홍대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홍대용의 저서를 한번 봅시다. 홍대용의 저서는 자, 임하경륜, 뭐 담헌서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수용 같은 그런 책들도 있고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 임하경륜, 담헌서, 의산문답 이런 책들이 있죠. 자, 홍대용의 저서로는 임하경륜, 그 다음에 담헌서라고 하는 책에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담헌서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책들이 있다. 홍대용 역시 청나라에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고 세도 가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세도 가문은 세도 정치 시기의 세도 가문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굉장히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런 집안의 노론이니까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고 좀 급진적인 주장들을 하기도 해요. 자, 이 홍대용의 주장 중에 가장 좀 급진적이고 좀 대표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게 지전설이에요.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자,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지전설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하면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지구가 움직이고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뭐 하루에 뭐 얼마 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구가 움직여. 자, 그럼 세상의 중심은 어디예요? 그 전에 우리의 인식으로는 세상의 중심은 어디? 중국이었죠. 자, 그런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자,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면 세상의 중심은 따로 없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전설이나 무한우주론에서는 이런 것 등을 주장한 이유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은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내용이 나와 있죠.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건 자, 문답의 형식으로 홍대용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시한 건데 허자와 실옹의 서로 문답이에요. 허자가 실옹에게, 옹이 여러분 알죠? 노인 뭐 이런 게 옹이잖아요. 허자가 실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는 정말 둥굽니까? 이렇게 물어. 지구는 정말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실옹이 이제 지혜가 좀 있는 노인이겠죠. 이분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는 뭐 크기가 얼마나고 하루에 몇 바퀴를 돌고 있으니까 지구가 뭐 포탄보다 빠르고 이런 얘기를 다 풀어서 해주는 거. 그래서 요 실옹의 입을 빌려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서술을 해 나가고 있죠. 자, 그게 바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무한우주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보다 더 많은 어떤 우주, 세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존재들이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바로 지전설 무한우주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홍대용이 또 주장한 것 중에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랑 하고 있는 건 중상학파죠. 하지만 중상학파라고 해서 상업에 대한 주장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농업국가. 그러므로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중농학파이긴 하지만 중상학파들도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강조했고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중상학파는 농업 기술의 발전 등을 강조를 할 뿐이죠. 말하자면 어차피 기본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주장의 포인트가 조금 다를 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중상학파의 실학자들도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하나씩 제시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균전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기도 하죠. 자, 홍대용이 제시한 균전론은 성인 남자 한 명에게 2결씩 토지를 나눠주자. 이게 바로 균전론의 내용이죠. 자, 저거랑은 좀 다르죠. 저거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주장했고 여기서는 그냥 성인 남자에게 2결씩 다 무조건 나눠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유영원의 균전론과 홍대용의 균전론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홍대용의 균전론이란 책이 있고요. 균전론이란 주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상학파 실학자 볼까요? 자, 한 명은 또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박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박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죠.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청나라의 학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관심은 정말 많았지만 사절단으로 따라간 건 꽤 나이가 좀 먹어서 한참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워만 하다가 청나라에 대해서 청나라 학문이나 이런 거를 그리워만 하다가 드디어 사절단으로 따라가는 어떤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척 중에 한 명이 사절단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행원을 데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청나라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청나라에 온 거잖아요. 막 날아다니죠. 날아다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으로 남겼는데 특히 이게 재밌는 이유가 굉장히 유머 코드가 있어요. 책이.
딱딱한 그런 옛날 책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물들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자, 그게 바로 열하일기. 전에 그런 얘기는 해줬죠. 청나라의 사신단으로 갔는데 청나라 연경에 딱 도착해보니 황제가 없었다. 황제는 어디 갔어요? 열하에 가 있었어요. 그때 열하가 이제 청나라의 황제들이 말하자면 여름휴가 같은 것도 가고 하는 그런 곳이, 별장 같은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신단이 갔는데 열하의 황제가 생일 파티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열하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강을 9개 건너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조선 사신단한테. 야, 3일 시간 줄게. 열하로 3일 안에 와.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3일 안에 못 가면,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3일 후에 하는데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3일 안에는 죽었다 깨나도 가기가 어려운 거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일 파티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생일 지나서 도착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3일 안에 가야 되니까 3일 동안 진짜 잠 한숨도 못 자고 정말 날아가다시피 해가지고 겨우겨우 3일 안에 도착을 하게 된 뭐 그런 약간 스펙타클하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열하일기고요. 이거를 박지원이 굉장히 재밌게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일반 양반들이 쓰는 그런 문체가 아니고 약간 좀 가벼운 그런 문체로 썼죠. 이런 걸 폐관소품체라고 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정조한테는 혼나게 되죠. 정조가 뭐라고 하냐? 문체반정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서 야, 옛날 고문체로 돌아가.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한테 이제 혼내고 반성문 써와 이러면서 이제 혼내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열하일기라는 책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박지원의 주장은 뭐냐? 자, 박지원의 주장은 당연히 상공업진흥이죠. 그래서 상공업진흥,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화폐를 사용하자는 용전론을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통을 위해서 수레나 배를 사용해야 된다. 수레나 배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나라는 조그만한데 어디 가면은 막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이 유통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배나 수레를 이용해서 유통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도 한 게 바로 박지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주장한 게 아니죠.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자,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한 한문 소설들을 쓰기도 해요. 자, 이 사람이 썼던 한문 소설로는 허생전, 그 다음에 양반전, 민홍전, 호질, 이런 소설들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역시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이 한민명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전론을 제시하기도 해요. 자,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한전론을 제시한 사람이 이익이었어요. 중농아빠 중에서는. 여기서의 한전론은 자, 토지 소유의 상한선, 최대치를 제시하죠. 앞에서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팔지 마라.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했었죠.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팔아도 되지만 영업전에 매매를 금지했었는데, 그러면 영업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토지 소유의 최소치를 제시했으면 여기는 자,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땅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한테 100평 이상은 가지지 마라. 그럼 여러분 중에서 100평 이상 가진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 저처럼 100평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살 수 있어. 100평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질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고요. 그거를 한전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민명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걸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라,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하는데, 관홍소초라는 책에서, 지금 제가 책 제목 쓴 거예요. 책에서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하죠. 자, 박지원은 뭐 주장이 좀 많아요. 뭐가 좀 많은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고, 자, 그 다음에 박제가. 자, 여러분하고 박제가 이름은 들었어요. 앞에서. 언제 나왔냐면 서울 출신의 규장과 검서관. 그 중에 한 명이 박제가. 자, 박제가는 북학의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사람의 책이 북학의라는 걸 보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도 여기 나오는 주장들과 비슷해요. 제가 다른 거는 안 쓰고 독특한 주장만 쓸게요. 자, 박제가의 주장 중에 가장 독특한 거는 소비론이에요. 박제가는 뭐라고 했냐면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게 되죠. 재물은 우물이나 비슷해. 그래서 쓰면 계속 솟아나지만 안 쓰면 말라버려. 그러므로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큰 선박을 건조해서 청나라에 오는 그런 다른 나라들과 청나라 이외의 국가들과 무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무역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학문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독특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667페이지 보시면 666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유수원 우서 사회개혁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담원 홍대용, 그래서 부국강병의 근본, 자, 기술의 혁신,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의 극복, 이런 것 등의 부국강병의 근본이 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전설,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 이런 거 주장하기도 하고요. 균전론 주장하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박지원은 열하일기, 그 다음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을 통해서 양반의 비생산성 비판,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주장을 한 관홍소초, 한민명전이,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초정 박제가, 박제가 보시면 북학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고 상공업을 주장했는데 특히 소비론, 이 사람의 이론 중에 좀 독특한 건 소비론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상 강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농학파 3명, 중상학파 4명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7명 다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중농학파 중에서는 이익이나 정약용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중상학파 중에서는 홍대용과 박제가, 최근 들어서 박제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다음에 이제 개화사상가가 등장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18세기, 18세기의 실학자들과 그 다음에 20세기의 개화사상가들의 딱 중간, 그러니까 19세기의 실학자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669페이지 보시면 김정희, 최한기. 이 김정희가 그 추사 김정희의 그 김정희예요. 자,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은 최한기를 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최한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저서가 나와 있죠. 지구전요하고 명남루총서, 이렇게 두 가지. 지구전요는 세계 지리책을 모아서 편찬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명남루총서는 과학기술을 소개한 책이에요. 특히 여기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전요, 명남루총서 이런 책들이 최한기의 저서구나. 최한기는 19세기 실학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국학연구 볼까요? 자, 국학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학문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어, 지리, 그 다음에 역사, 의학 이런 책들이 바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바로 국학이고요. 자, 이런 국학의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사학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학에 5권의 책이 제시가 돼요. 여러분은 5권의 책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역사학 연구에서 대표적인 역사서 해서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책은 자, 673페이지 안정복의 동사강목부터 봅시다.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부터 시작해서 5권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안정복의 동사강목. 5권이랬어요, 제가. 첫 번째가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요거는 거기 보시면은 사만정통론을 제시하게 되죠. 자, 이익의 제자였던 안정복은 사만정통론을 제시하는데, 거기 보시면 사만정통론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나라들을 정통으로 파악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거기에 첫 번째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고려.
요 나라들을 정통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럼 빠져있는 게 미만조선이 일단 빠져있고 그 다음에 삼국 빠져있죠. 자, 삼국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지들끼리 싸우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통이 없어 무통의 시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만정통론. 그러니까 사만이라는 게 마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한이 정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만정통론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적 정통론 했고 그 다음에 자, 특징 세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 특징은 강목체. 자,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 중에 강목체는 편년체로 저술하는 중에 강과 대분류, 강과 소분류, 목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짜 순으로 쓰면서 분류를 다시 해나가면서 쓰는 거. 강과 목으로 대분류, 소분류로 분류해서 쓰는 거를 강목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 사만정통론, 두 번째 강목체, 세 번째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 고증사학이라는 건 실증적 역사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증적이라는 건 객관적, 증거를 대는 역사 연구를 우리가 실증적, 객관적 역사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실증적, 객관적 역사 연구를 즉 고증사학을 이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반을 마련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특징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막 개혁적인 서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성리학 내에서 서술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6번 보시면 명분론 고수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리학적 명분론을 그대로 지키면서 썼다 책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개혁적인 성향의 책일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전히 성리학적 틀 안에서 저술한 저서예요. 자,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밑에 사료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책은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이란 책이 있죠. 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에 관한 야사를 모은 책이죠. 야사라고 해서 막 이상한 내용들 아니고 객관적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붕당이 왜 생겼어 라고 할 때 그냥 척신정치 잔재 청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는 여러분 기억나죠? 김효원이랑 심의겸이 싸웠죠?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막 붕당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연려실기술에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사실은 누구랑 싸운 거래. 이런 약간 야사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연려실기술에 자세히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때는 연려실기술을 참고로 하면 되죠. 자, 그게 바로 연려실기술이고요. 자, 이거는 기사본말체의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사본말체. 자, 기사본말체는 여러분 알죠? 신문기사 같은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 기사본말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종휘의 동사. 자, 이종휘의 동사는 기전체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기전체. 그리고 최초로 단군을 본기로. 본기는 왕조사를 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조를 강조한 본기로 집어넣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 단군을 강조했는데 나중에 우리 일제시대 되기 조금 전에 단군을 강조한 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대종교. 거기에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종희의 동사.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나오네요. 근대 대종교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단군이 신인 게 대종교니까 단군을 강조한 책을 쓴 거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기전체 이종희의 동사. 자, 그리고 특히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고구려와 발해를 강조했죠. 항상 우리는 역사를 서술할 때 한반도 내에 존재하는 고려와 조선을 강조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강조한 걸 볼 때 자,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죠. 협소사관을 극복하였다. 한반도 중심의 협소사관을 극복한 저서이다. 그게 바로 이종희의 동사. 자,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볼까요? 발해고는 발해만 연구한 책이죠. 자, 그리고 유득공 들어봤어. 앞에서 그 서얼,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된 서얼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유득공은 발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치훈의 해동 역사.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일본과 중국의 약 500여 종 정도의 자료를 모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편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 자, 금방 우리 5권 봤어요. 안정복의 동사 항목, 이긍이의 연려실 기술,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 자, 이 중에서 기전체로 쓰여진 책 2권은 뭔가요? 기전체로 쓴 책은? 잘 듣고 있는 거죠? 기전체로 쓰여진 책은? 자, 이종희의 동사하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하고. 자, 이 중에서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을 2권 골라라. 즉 협소사관을 극복했다는 건 만주에 존재한 나라를 강조하면 협소사관이죠. 즉 이종희의 동사, 고구려와 발해를 강조했던, 그 다음에 발해에 대한 역사를 저술한 유득공의 발해고. 요 2권. 자, 유득공의 발해고와 이종희의 동사는 만주 중심의 역사를 강조했죠. 말하자면 고구려나 발해를 강조했으니까 즉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이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역사 지리서, 인문 지리서. 자, 봅시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아까 봤었죠. 자, 조선 후기 역사 지리시의 효시이면서 고대의 지명을 고증한 그런 책이 바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자, 그 다음에 정약용도 또 이런 책도 있네. 아방강역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는 백제의 도읍지가 서울임을 밝혀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인문지리지 중에서는 이중환의 탱리지. 자,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을 산수, 인심, 생리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이중환의 탱리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자, 좀 전에 우리 최한기의 책 중에 지구전요 있었죠. 이 책은 세계 지리를 모아서 여러 나라를 소개한 그런 책이 바로 지구전요라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지도로 갑시다. 사실 시험은 지도가 많이 나와요. 지도 2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백리 척을 사용했죠. 백리를 1척으로, 즉 축척의 개념을 사용한 지도. 최초로 축척의 개념을 사용한, 즉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한 책이겠죠. 도입한 지도겠죠. 그게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은 매방심리. 알죠, 여러분?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다. 매방심리. 자, 이렇게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어서 정확한 축척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리는 대략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매방심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6만 분의 1 지도이고, 자, 분첩 절첩식이라고 해서, 자, 원래 대동여지도를 쭉 여기다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치면 저기 끝까지 가요. 7m쯤 되는 지도거든요, 실제로는. 하지만 이거를 잘라서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휴대가 편리하게 분첩 절첩식 22단으로 잘라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목판으로 인쇄했기 때문에 대량 인쇄가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죠. 자, 이런 지도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죠.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 국어. 자, 여기서는 책 제목하고 저자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 유희의 언문지.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언각비, 이의봉의 고금성림. 이런 책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석학은 비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인 비석 연구는 김정희, 아까 추사 김정희 할 때 그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이란 책이 있어요. 자, 금석과안록은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낸 고증한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이란 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적 저서. 아까 내가 듣고 보고 느낀 것 등을 잘 정리하면 백과사전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수강의 지복유설 가장 대표적이고,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 이덕무가 그 이덕무. 자,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전상고, 이런 책 등이 있죠. 밑에 보시면 백과사전류의 저서 나와 있죠. 시험에는 다음 중 백과사전적 저서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책들이 나오고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헷갈리는 책이 반개수록이에요. 자, 유영원의 반개수록 백과사전? 아니고요. 자, 왠지 여기서 막 이수강도 있고 이익도 있으니까 막 다 있을 것 같아. 아니고 유영원의 반개수록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하나 뚜렷하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뭐 다 백과사전이니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 볼까요? 자, 기술의 발달, 서양의 문물 수용. 자, 서양인들이 표류하면서 문물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678페이지 서양인들, 이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자, 인조 때 벨테브레. 인조 때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표류. 이게 네덜란드와 일본이 소규모로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일본 가는 길에 꼭 제주도에 표류를 하네. 그래서 제주도에 표류해서 이제 얘네들 데리고 온 거죠. 특히 이 중에서 벨테브레는 훈련도감에 근무하여 서양의 대포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전수받을 수가 있었어요. 홍위포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벨테브레는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벨테브레. 자, 그 다음에 하멜. 자, 나중에 하멜이 또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에 표류하죠. 자, 그래서 하멜은 효종 때. 자, 이 사람들 시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벨테브레가 인조, 하멜이 효종. 이 박연, 벨테브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멜이 왔을 때 처음에는 막 어버버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대화가 안 됐다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됐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벨테브레, 하멜. 시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봅시다. 천문학. 지전설 볼까요? 자, 지전설. 자, 지전설을 우리나라에 처음 제시한 사람은 동그라미 2번 김성문이에요. 자, 김성문이 역학도해라는 책을 통해서 지전설을 우리나라에 처음 제시했고, 자, 그 다음에 뭐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김성문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런 지전설은 아까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역법 볼까요? 역법은 달력. 자, 특히 효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청나라의 시언력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도 하죠. 청나라의 시언력은 태음력의 태양력을 섞은 그런, 당시에는 최대 정확한 그런 달력이 바로 시언력이었고요.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지도 봅시다. 거기 지도 보시면 고려만국전도 나와 있죠. 자, 서양 선교사가 만든 고려만국전도가 우리나라 선조 때쯤에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이죠. 딱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면 세상의 중심은 어디야? 중국이 아니네. 자,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다.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세계지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대표적인 조선 후기 세계지도가 이 고려만국전도 같은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의학으로 갑시다. 의학은 책 체크만 좀 해두면 되겠죠. 자, 허준의 동의보감.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느 왕 때예요? 허준의 동의보감.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 자, 그 다음에 허임의 침구경험방이란 책이 있죠. 허임의 침구경험방. 침술과 관련된 책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벽온삼방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벽온신방,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마과외통. 이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정약용 마과외통. 자, 정약용이 박제가와 함께 홍역, 마진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바로 마과외통이고요. 여기에 종두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하고 있죠. 종두법이라고 하는 건 천연두, 그 당시에 역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었는데 이거의 예방접종을 소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종두법이라고 하는 거죠.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했다. 자, 그 다음에 방약합편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자, 이재마가 쓴 동의수세보원은 사상의설,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사상의설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고요. 19세기.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의 기해론. 아까 정약용이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자, 그래서 정약용이 만든 거 두 개 뭐죠? 배다리, 그 다음에 거중기.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이용감 설치를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이용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할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설치를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설치를 주장만 해요. 설치는 못하고. 그래서 이용감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농서 갈까요? 농서도 역시 저서와 저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죠. 신속의 농가집성, 박세당의 색경.
자, 농가집성은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기도 하고 박세당의 색경은 벼농사 말고 채소, 과수, 원예 이런 다양한 농법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산림경제는 축삼, 임업 이런 거에 대한 책이고요.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이런 거는 거의 뭐 농촌 백과사전 같은 그런 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농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책도 있죠. 자, 어업과 관련된 책이 정약전의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어요. 정약전, 정약용의 형인데 정약용의 형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가 뭐 유배 가서 유리한지 돼 있었는데 할 일이 있나. 물고기를 연구해서 책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물고기 연구서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자산어보라고 하는 정약전의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술의 세경향 넘어가 볼까요? 자, 조선 후기 가장 두드러진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서민문화의 발달이에요. 자, 그러면 서민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첫째, 농업기술이 좀 나아져서 먹고 살기 좋아져요. 경제력의 향상. 자, 그러면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건 자식 교육. 그쵸? 서당 교육의 보급. 자, 그럼 애들이 학교를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 애들이 똘똘해졌겠죠? 자, 의식의 성장. 자, 그럼 의식이 성장하면 그전에는 그냥 어감만 당하다가 이제는 양반처럼 여러 가지를 또 해보고 싶겠죠. 즉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계층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문화의 향유층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민 문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서민 문화에 해당하는 게 뭐냐? 거기 나와 있네.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민화 이런 것들이 서민 문화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서민 문화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일단 판소리, 탈놀이. 제가 이거를 설명해야 할까요? 판소리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판소리가 뭐냐?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거고. 자, 우리가 하나만 체크할게요. 19세기 후반에 신재효가 이런 판소리를 12마당으로, 그 전에 판소리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거를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 양반이. 신재호의 12마당 정리.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리한 12마당 중에 지금은 5마당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효라는 이름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명극은 탈놀이죠. 탈놀이, 산대놀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글 소설로 갈까요? 자, 우리나라 소설 중에 최초의 한글 소설로 각광받고 있는 게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모에 휘말려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 소설을 쓰게 되죠. 최초의 한문 소설,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서민문화에서의 한글 소설인 거는 서민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흥부전에 흥부가 주인공이고 춘향전에 춘향이 주인공이죠. 둘 다 양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의 문화, 서민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있고, 뭔가를 좀 깨닫게 하는 양반들을 풍자하는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고요. 자, 그래서 춘향전, 뭐 기타 등등 한번 읽어보시고, 토끼전, 심청전, 장화, 홍련전 뭐 등등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쭉 느려서 쓴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그래요. 자, 시조라는 게 원래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의 제약 없이 길게 느려서 쓴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한다. 자, 689페이지 보시면 청구영원이나 해동가요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한문학. 아무래도 정약용이나 박지원 같은 양반들의 한시나 한문소설, 이런 소설들도 존재하기도 하죠. 정약용의 한시, 박지원의 한문소설 이런 것들도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위향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향문학은 중인들의 문학을 위향문학이라고 그래요. 자, 중인들의 문학을 위향문학이라고 하고, 중인들의 시 모임을 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양반처럼 시를 짓고 책을 편찬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중인들의 역사서 해가지고 여러 책들이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거기 보시면 서울의 역사 규사, 그 다음에 향리의 역사 연조기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봅시다. 자, 지금 현재 18세기 전기에 유행했던 그림의 흐름이 진경산수화예요.
진경산수화는 말 그대로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이란 뜻이죠.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장르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인왕지색도와 금강전도처럼 실제 우리나라의 산수를 보고 그린 그림, 풍경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풍속화가 유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풍속화 하면 김홍도와 신용복을 떠올리죠.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이런 서민들의 생활을 주로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에 신용복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자들 기생, 규방 뭐 이런 내용들을 여자들에 관한 얘기들을 그리게 되죠.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김홍도. 김홍도 하면 우리가 풍속화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불교 그림도 되게 많이 그렸고 어진, 왕의 얼굴을 그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맨날 풍속화만 보니까 아, 김홍도는 풍속화만 그렸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나머지 화가들 한번 볼까요? 자,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도 있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 그 그림을 보시면 원근법이 좀 나타나 있어요. 앞에 건 좀 진하고 뒤에 건 연하고 앞에 건 좀 크고 이렇게. 그래서 서양 기법을 도입했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 화가들 거기 보시면 심사정, 윤두서, 최북, 변상벽, 조영석 등등. 거기 자화상, 윤두서 이 그림은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네, 좀 많이 낯익은 그림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 거기 보시면 얼굴만 있어요. 실루엣은 없어요. 몸은 없어. 특이하죠. 근데 굉장히 강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그림들. 자, 올해 시험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다음 중 시기가 다른 화가를 한 명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였지? 제가 이름이 생각이 16세기 화가들하고 좀 섞어놨었죠. 심사정, 그 다음에 뭐 어몽룡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좀 섞어놨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문인화. 자, 19세기로 넘어가면 문인화가 유행을 하게 돼요. 문인화는 뭐냐면 자, 신윤복과 김홍도는 전문 화가예요. 화원에 소속된 화가. 그런데 문인화는 화가 아닌 선비들이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그래요. 선비가 그린 그림.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여기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김정희의 세한도 요 그림이 김정희는 화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선비가 그린 그림으로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19세기에는 이런 궁궐을 그린 그림들도 유행을 하는데 동걸도, 서걸도 이런 궁궐들을 그린 그림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화가가 장승업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장승업 나와 있죠.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장승업도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화가 이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지? 이렇게 화가는 좀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민화. 민화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서민들이 그린 서민의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서민의 집에 걸려있던 그림. 자, 그리고 서예는 이광사의 동국진체, 김정희의 추사체. 이런 서예가들이 되게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건축은 시기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17세기는 여러분 아래쪽 보시면 자, 17세기는 이렇게 큰 절들이 많이 지어져요. 법주사 팔상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 건물이에요. 현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건물 중에 5층짜리 건물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존 유일의 목조 5층 건물이고요. 아마도 이게 조금 더 높게 되면 이것도 사실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탑. 그쵸? 우리가 목탑은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목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목탑은 여러분 알죠? 안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가운데는 통층.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물론 옆으로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하지만 가운데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목조 건물의 목탑은 가운데 뻥 뚫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화엄사 각황전 2층 건물, 금산사 미륵전 3층 건물. 자, 원래 억불이래매 조선이. 왜 이렇게 막 큰 절들이 많이 지어졌지? 자, 이거는 17세기.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양반 지주들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절들이 지어질 수 있었고요. 18세기로 넘어가면 좀 아기자기한 절들이 많이 지어져요. 아기자기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같은 좀 아기자기한 화려한 이런 절들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하면 뭐니 해도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 자, 그다음에 19세기 하면 뭐니 해도 경복궁 중건이죠. 그래서 19세기는 경복궁.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백자. 자, 백자는
자, 지금 17세기 조선 후기죠. 이때 유행한 도자기는 하얀 바탕에 파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라고 그래요. 자, 하얀 바탕 파란 물감, 청화백자. 자, 그런데 이 파란 물감이 코발트 안료라고 해서 수입, 비싸. 그러면은 그거를 대신해서 좀 다른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겠네요. 구리가 좀 섞여 있거나 철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안료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그려놓으면 약간 갈색이나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요. 자, 그래서 철화백자, 진사백자. 이렇게 이제 어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제일 유명한 거는 파란 물감, 청화백자. 청화백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목공예, 화각공예, 음악 등등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권까지 끝냈죠. 전 근대사 수업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1월이죠. 헐, 내년? 아, 짜증나. 한 살 더 먹어. 근데 이게 서양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자기 생일 지나면 한 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1월 1일 지나면 한 살 동시에. 되게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보면 너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것도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공평하지.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 그냥 다 한 살씩 먹어. 그래서 내년 되면 한 살. 1월 2일이네요. 1월 2일. 한 살 더 늙어서 봅시다. 씁쓸하다. 한 살 늙어서 보자.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전근대사에서는 1권, 근현대사를 오후에 해요. 저녁에 7시에. 그래서 책은 1권, 3권 이렇게 있어야지 수업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마무리도 잘하시고 올해 마무리도 잘하시고 우리는 내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